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독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등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SIS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기와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CSIS는 순천 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초 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등 중요한 행사나 전략 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 것일까요? CSIS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 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 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마 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 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 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 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 기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 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 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등 공군 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 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 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 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투-95 전략 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방공 식별구역 KADI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KADI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CSIS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CSIS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주일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CSIS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 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한 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SIS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CSIS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약 45%나 급증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82억 달러, 일본은 36억 달러를 인도네시아 자원에 투자하며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자원협력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과 파묘, 목재 등 원자재를 원광 형태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생산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생산에 꼭 필요한 광물인 니켈을 무기로 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는 인도네시아에게도 상당히 절실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건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공항 운영, 상수도 건설, 정유 공장, 가스전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 인프라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 운영 역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 항나딤 국제공항에 대한 운영권과 개발권을 통째로 수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탑 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개발 사업을 따낸 겁니다.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과 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최장 35년에 사업비가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수주한 해외공항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수주로 유럽, 중동, 아시아로 사업 발판을 넓혀 글로벌 공항 운영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으로 이미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공항 운영을 체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물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 상수도 국제경쟁입찰 사업을 최종 수주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주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여서 더욱 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 수주 역시 한국판 광역 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상수도 사업은 자카르타로부터 약 50km 거리에 있는 까리안댐을 수월로에서 인도네시아 세계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200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수주로 한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수주는 그동안 한국이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한국판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현지 기업과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번 수주를 위해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함께 물산업팀 코리아를 만들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영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설, 인프라 분야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잭팟까지 터뜨렸습니다. 2023년 2월 24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겁니다. 벙아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있는 해상가스전으로 광구 면적만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13억 배럴로 현재 유가 및 환율 시세로 보면 약 118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따낸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연 3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미얀마 가스전에 이어 해외에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제2의 가스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벙아 지역 근처에는 실제 가스 매장이 확인되었고 이미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 수주에 이어 제2의 잭팟이 터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벙아 광구에 대한 탐사권은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페르타미나홀루 에너지가 각각 50%씩 나눠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운영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게 됩니다. 포스코는 현재 미얀마 호주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탐사를 시작한 말레이시아 PM524 광구와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이들 가스전들이 한국의 에너지 주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발 가능한 가스전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가스전의 가치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은 동해에서 가스전은 발견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탐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시추 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자원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데요. 가스전을 발견한다 해도 일본이 과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과 시추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가스전 수주의 결과는 자원 개발 분야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 LNG 수입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벙화 가스전 수주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위해서도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특히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대륙북 남부구역 즉 제7광구 개발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향후 민감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 대륙북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즉 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70년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만큼 한국의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발하며 공동개발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이 1978년 7광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50년짜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은 애매한 대륙붕의 범위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습니다. 7광구는 대량의 석유 자원 매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1968년 유엔은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 후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필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었는데요.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이 지역의 석유가 3억 배럴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간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부터는 어느 쪽이든 조약 종료를 동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정확한 탐사는 진행된 바 없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그 근거로 1980년대 한일 공동탑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이미 발견되었으며 1995년에는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스전을 차지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6월경 협정 종료를 동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의지회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분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의지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합니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지 한국 측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의지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분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어업협정을 자원개발에까지 적용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먼저 제7광구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위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탐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륙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폭발력은 남중국해 이상의 갈등을 몰고 올 게 뻔합니다. 시추와 개발이 남발하고 한국과 일본의 해경 세력은 충돌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진입은 물 보듯 뻔합니다. 세 나라 간 대륙붕 개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 가스전 및 석유 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시추하려는 시도는 기술력의 한계도 문제지만 중국을 끌어들이는 미련한 결과로 이어져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L 열풍에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H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0%의 중후반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건 L 결풍 영향이 큰데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것이 열풍 영향이 큰데 챗G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GPU에 HBM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3이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에 HBM3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중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3 공급 개시로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의 HBM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D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nm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D램 단일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5 D램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 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백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은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AI 칩 GH200 역시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곳이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에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A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P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아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충한 뒤 TSV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디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칩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3 모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iQV6, iQV8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H100, AMD MI300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iQV6, iQV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중국 본토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 판단마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악화된 중국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의 중국 내칩 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연초부터 7나노 AI 칩 주문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진한 실적을 중국에서 만회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이제 3나노 공정 수율도 삼성이 TSMC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3나노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아레테리서치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55%인 반면 삼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TSMC의 3나노보다 더 진화된 GAA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3나노 수율이 더 높은데 이렇듯 수율 개선, GAA 공정 선점으로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최근 미국이 대중정책 기조를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중국화 넣는 점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장만 다른 탈중국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으름장을 놓으며 해볼 테면 해봐라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핵심 반도체 장비를 개발했다며 좋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10년 전 기술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의 기술을 날로 발전되며 이번에도 세계 최초로 신기술을 공개하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과 중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시작된 탈중국 현상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칠 중 유일한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1대1로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은 끔찍한 행위였다며 1대1로 탈퇴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이전부터 1대1로에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끔찍한 결정이었다고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대1로에 가입한 이탈리아는 오는 12월까지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참여 기간이 5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경제적 이점을 내세워 이탈리아를 붙들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탈리아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대1로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경제와 무역, 기업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도 최근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때 중국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과 멀어질 결심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중국과 거리 두기에 들어간 이유와 달리 중국과 밀착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줄이기로 하는 등 이후의 대중 전략인 디리스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친중 정책을 펼쳤던 메르켈 시대와요.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도 중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쳤는데요.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히토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몽골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히토류에 대한 협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협력 소식은 중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그간 몽골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의존해왔기에 미국과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몽골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는 10대 자원 부국이지만 자본과 인프라 부족으로 그간 충분히 빛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이달 1일부터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에서 몽골의 광물 자원을 직접 공수할 길이 열린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어 중국만 벙찐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너도 나도 탈중국을 가속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은 무슨 자신감에서인 핵심 반도체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며 자랑하며 떠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적 지배에 대한 반감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의 주요 생산국인 호주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공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의 이런 탈중국 현상은 비단 광물 자원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닌 중국이 민감해하는 반도체 분야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2019년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업체 ASML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필수 장비, EUV 장비, 중국 수출을 규제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규제를 9월부터 시작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중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앞으로는 DUV 노광 장비를 중국으로 판매할 경우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사실상 수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도 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규제안을 내놓으며 중국 수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규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일본 기업이 우호국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규제 조치로 일본 역시 미국 요청으로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이 자체 기술로 핵심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며 엄청난 환호성을 터뜨렸지만 정신승리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한 기술이 10년 전 구형 반도체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아직까지 일부 반도체 제작에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 상하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연말까지 100% 중국 기술로 개발한 28나노 DUV 노광 장비 SSA810을 고객계에 인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을 막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런 사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28나노대 반도체 생산량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파운드리 1위인 SMIC는 베이징 선전상하이 텐진 4곳에 28나노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생산 라인 구축에 돌입했는데 중국 내에선 중국산 28나노 장비가 양산되면 반도체 산업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28나노는 2011년부터 상용화된 구형 기술로 미래 기술과 직결된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 28나노가 자동차, 무기, 오지 등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곤 하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으며 결국엔 중국의 주요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가 다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미국이 EU와 손잡고 중국의 구형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면서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반도체, L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금지,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결정타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중국이 반도체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이 맞받아친 거라 중국 옥죄기가 더 거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반도체 업계 상황은 중국과 극과 극을 달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의 3nm 공정 수율이 TSMC를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분야까지 삼성이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의 초미세 공정 수율에 대해 4nm 공정이 75% 이상 이르렀다고 추정하며 TSMC를 거의 다 쫓아왔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4nm 공정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율로 오랜 기간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 뒤를 따르던 삼성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따라잡은 겁니다. 특히나 최신 공정인 3nm의 경우 삼성의 수율이 60% 이상에 이르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TSMC의 수율을 제치며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더군다나 삼성은 이제 1.4나노 양산 계획도 반도체 업계 내에서 가장 빠릅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개발 및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의 반도체 기술 초격차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최근 SK하이닉스가 321단 4D 낸드 샘플을 공개하며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업계 최초로 300단 이상 낸드 개발 양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또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운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행사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321단 1TB TLC 4D 낸드 플래시 개발 경과를 발표하고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321단 1TB TLC 낸드는 이전 세대인 238단 512GB 대비 생산성이 59% 높아졌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더 높은 단수로 적중, 한 개의 칩으로 더 큰 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 가능한 전체 용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열린 FMS 2022에서 세계 최고층 238단 512GB TLC 4D 낸드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적층 한계를 다시 돌파해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양산 중인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으로 321단 낸드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300단대 낸드의 경우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300단대 낸드 시대를 SK하이닉스가 처음 열게 되면서 차세대 시장 또한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며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 주도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생성형 AI 등 고성능 메모리를 집중 공략했는데 이번에 공개한 PM9D3호는 8채널 컨트롤러 기반 PC로 5.0 데이터 센터용 SSD로 업계 최고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이전 세대 제품보다 이메스기 성능이 2배 향상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낸드 솔루션 제품인 PC로 5세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기업용 SSD와 UFS 4.0도 소개했는데요.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시장 성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겨냥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는데 하반기에도 반등세를 유지해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반도체 시장의 니즈를 주도적으로 선보이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